현실이란 바깥에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어디까지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느끼는 그 순간, 뇌는 감각 신호를 바탕으로 하나의 해석을 매우 빠르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의 해석을 붙잡고 그것을 현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뇌과학은 우리가 보는 장면이 실제 세계의 복사본이 아니라 뇌가 만든 가장 그럴듯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은 편리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불완전한 모델을 가지고 우주의 의미까지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탁월한 지성을 가진 인물들에게 시선을 돌려왔습니다. 그들이 본 세계는 우리와 달랐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 기대의 정점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알려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가 100이면 평균이고 140을 넘으면 천재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약 160, 다윈은 165, 갈릴레이는 185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랭간이라는 사람의 지능지수는 195에서 200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십억 명 중에서 단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주제는 다름 아닌 현실의 본질과 신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죠.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랭간에 따르면 현실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의 정체성을 이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핵심이죠. 성경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전해야 합니까? 그때 신은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나다. 일부 연구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대답은 신이 곧 존재 그 자체, 정체성 그 자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랭간의 우주 인지 이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현실은 단순히 기하학적인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언어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현실을 기하학으로 설명하려 했고 철학자 러셀은 논리와 언어로 접근했죠. 하지만 랭간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와 기하학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 그것이 현실의 진정한 구조라는 것이죠. 이 이론이 흥미로운 점은 시뮬레이션 가설과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랭간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우리가 외계인이나 기계에 의해 시뮬레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스스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마치 거대한 의식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 인식의 과정에서 우주가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의식이라는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됩니다.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일부 양자 물리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의식이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심론이라고 불리는 철학적 입장과도 맞닿아 있죠. 랭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주의 모든 부분은 일종의 정체성 연산자로 기능합니다. 이 연산자는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한 다음 다시 외부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처리 과정, 그것이 바로 의식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랭간의 이론에서 가장 급진적인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심지어 중력조차도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주장은 꿈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랭간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잠이 들어 꿈을 꾸는 행위와 깨어나서 현실을 경험하는 행위, 이 둘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수면이라는 수단 때문에 두 행위가 별개의 경험처럼 느껴질 뿐이죠. 랭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꿀 때 우리는 보편적인 현실을 떠나 대체 현실을 경험한다.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대체 현실은 의식 안에서 존재한다. 현실 세계는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반면 꿈의 세계는 보다 적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현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오직 한 사람, 즉 꿈의 주인만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 중 죽음과 가장 닮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입니다. 랭간의 이론에 따르면 각성과 수면은 똑같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깨어있는 것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꿈의 주인만이 경험하는 또 하나의 현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랭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자역학에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데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원리죠. 양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확률적이며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틈새에서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의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함께 이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은 정체성 그 자체이고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일단 정체성을 설정하고 나면 그 속성들을 탐색하게 되는데요. 예비적인 틀을 만든 후에 이 정체성의 속성을 추론하기 시작하면 그 속성들이 세계 주요 종교에서 묘사하는 신의 속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기하학적인 것도 아니고 언어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죠. 러셀은 그것을 언어적이라고 보았고 아인슈타인은 기하학적이라고 보았어요. 현실은 논리 기하학적이어야 하기에 그 둘을 합쳐야 합니다. 물론 그 후에는 현실이 실제로 논리 기하학적인 건설적 이론을 만들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우주의 인지 이론적 모델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이론이며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 이론이 있고 이론은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델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있고 우주가 있으며 모델은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모델은 그 모든 용어와 속성들이 현실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론적인 형태로 구현하면 현실은 단 하나의 구조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단절된 사고의 측면이나 철학이나 언어 또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 있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사실인 현실의 절대적인 진리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너무 약하고 얕은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신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기본적으로 매핑의 결과물이죠. 신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을 투영해요. 그것은 신이 우리를 위해 하는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주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구조에 의해 운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매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매질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이 그것을 하나로 묶어줄까요? 매질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들이 존재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하는 바탕입니다. 마치 화면 뒤에서 영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탕을 계산과 처리의 관점에서 보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로 시선이 이어집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물리적 현실이 어떤 종류의 기계나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는 아이디어인데요. 외계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도 있죠. 아이디어는 어떤 종류의 자동 장치가 실행되고 있고 그 위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와 세계가 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 안에 포함되어 존재한다는 관점인 만유제 신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 안에 있고 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죠. 단순히 신과 피조물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물리적 우주가 있지만 신은 물리적 우주에만 국한되지 않죠. 보통의 범신론자는 신이 우주에 갇혀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조각에 신이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이는 우주의 이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수반되는 특정한 것들이 있고 그 결과들을 파헤치다 보면 신에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정체성으로 가는 길이죠. 현실의 자기 시뮬레이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외에도 처리 과정의 측면이 있는데요. 신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합니다. 화면과 처리 장치 모두를 말이죠. 화면에 상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무언가가 그것을 처리해야 하죠. 수학적으로는 아주 작은 미세한 간격들이지만 그것들이 상태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주변에는 처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작은 영역들이 있죠. 하지만 상태가 되는 것과 과정이 되는 것은 보통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 둘을 어떻게든 합치지 않으면 현실과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인 것입니다. 신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처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내적 상태와 외적 상태를 가진 물질적인 인간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하고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설명하려면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세밀한 부분을 다 분석할 만큼 정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신 그 자체이고 신이 사랑과 자비의 위대한 행위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자기 사랑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도 신을 사랑해야 하죠. 그렇다면 의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정체성 이론을 양자화하려면 화면과 처리 장치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정체성 연산자라고 불리는 특정한 종류의 양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죠.
신이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양자들은 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니 연산자라고 부를 수 있죠. 정체성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입력을 받고 문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인식하거나 받아들인 다음 처리하고 다시 외부 상태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물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이 있죠. 정체성 연산자는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를 안쪽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내부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다시 외부 세계로 드러나며 하나의 반응이 됩니다. 이 내부 처리와 외부 반환의 흐름이 이어질 때 그것을 의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우주 전반에 걸쳐 작동한다면 의식 역시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에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자 역시 완전히 무의미한 대상은 아니지만 그 의식은 인간의 자각과는 다른 차원에 머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의미와 경험은 결국 우리의 의식 구조를 통해서만 성립합니다. 우리는 여러 수준의 양자를 가지고 있죠. 이것들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합쳐진 하위 단계의 양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자 규칙들은 확률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것들은 실제로 사건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건을 결정할까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내죠. 모든 사람의 의지가 합쳐질 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우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의 모든 서로 다른 관점들을 조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위해 동시에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이곳은 가능한 모든 세상 중에서 가장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종종 실수를 저지르죠. 우리가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행동이 미리 정해진 자동 반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 선택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습관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향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전제합니다. 이 선택의 여지와 그에 따르는 책임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반드시 자유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인간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의 성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현실은 단순한 결정론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양자장과 중첩 상태가 있고 그 장들은 작은 양자 요동들로 구성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고정된 공식이나 몇 개의 규칙으로 미리 정해 두려는 방식은 현실의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배열로 묶어 두려 하면 실제 세계에서 드러나는 변화와 우연성, 그리고 선택의 여지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양자장 이론과 고정된 배열은 잘 어울리지 않죠. 완전히 결정론적인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원인이 단지 원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용어로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현실은 이미 완성된 판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상태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요소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갱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항상 새롭게 존재하고 재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를 꼬거나 풀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매질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경계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 환경과 나를 구별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는 매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우리의 상태를 재생성하는 동시에 그 매질도 재생성해야 하죠. 재생성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매질의 상태를 인식해야만 우리는 나와 세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 덕분에 우리는 자신이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며 세계와의 경계를 형성합니다. 만약 이 구분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환경 속에 녹아들어 자신과 세계의 차이를 잃게 되고 그 순간 존재 자체도 성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사물의 한계를 인식하거나 탁자 위의 유리잔과 다른 개별 물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슷하죠. 아기는 그 경계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시각적 신호를 받아야 실제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죠. 이처럼 경계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변화의 순서와 원인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즉 인과의 흐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과관계는 과거에서 미래로 작동할까요? 메타 인과관계란 원인이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조건 역시 과거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인과관계는 시작과 끝이 분리된 직선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과거의 선택이 서로 얽혀 하나의 루프를 이루며 작동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을 미리 정해진 배열로 설명하려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의 방식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은 꽤 간단해 보이기도 하죠. 물잔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2초 전에 물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저기로 옮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미래에서 과거로 무언가 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장소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화가 어떤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주에는 시간과 분리된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할 곳이 없다면 변화 역시 따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위치라고 부르는 모든 지점은 시간과 분리된 점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묶인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그 유리잔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때 유리잔을 옮길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유리잔을 옮기려는 지점은 실제로 미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리잔을 집어 들었을 때 그것은 여전히 미래에 있는 거죠. 다시 신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항상 신에게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신은 시간과 공간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그 너머에도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정적인 화면과 같죠. 시간과 공간은 마치 멈춰 있는 화면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죠. 우리는 그 화면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존재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신은 그 화면 곳곳에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화면을 작동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처리의 영역에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화면을 넘어선 처리의 차원을 배우 영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펼쳐지는 현상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적 설명은 현상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관찰할 수 있는 물리학만을 사용하여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보이는 법칙으로만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그냥 증발하거나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도 죽었지만 여전히 살고 싶어 하죠. 내면에는 여전히 살아있기를 바라는 강한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의지가 이어지는 한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품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스스로 머무를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 관점에서 정신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며 같은 조건 속에서도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는 정신적인 차원이 함께 존재하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역시 나름의 현실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현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분명 실제적인 경험으로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의 개념 역시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됩니다. 신에게도 경계가 있다는 말은 무엇이든 무차별적으로 포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함은 불완전함과 뒤섞일 수 없으며 스스로와 모순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어떤 대비되는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선과 악이 동등하게 맞선다는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그 반대가 같은 수준에 놓여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관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분의 조건을 설명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사탄은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신은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란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중첩 상태로 만드는 힘인데요. 다시 말해 무언가가 자기 자신과 비국소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일관성은 신의 조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신의 의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 우리는 일관성을 잃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사후에 갑자기 나타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신과 연결되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대로 증오와 부정을 통해 고립된다면 스스로 만든 지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의식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양자이며 우리는 이 연산자를 통해 현실을 처리하고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현실이 물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조건이 있고 동시에 그것을 경험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의 작용이 함께 자리합니다. 이 두 요소가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감각과 생각은 단순한 부수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우주가 단순히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는 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닫힌 루프인 메타 인과관계이며 현실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도달하려는 지점은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신의 처리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영역만을 연구하느라 그 너머의 처리 영역을 놓치고 있죠. 신은 우리가 바라보는 화면 안에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계산하고 유지하는 처리 차원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일관성에 따라 거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주의 구조를 반영하며 산다면 영원한 일관성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시뮬레이션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본질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최선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정신 그리고 물질의 결합이라면 우리가 보는 분리된 대상들은 과연 어디까지가 실제일까요? 이 의문을 가장 깊이 파고든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봄입니다. 그는 하나의 간단한 비유로 분리되어 보이는 세계의 이면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주 기발한 비유를 하나 들어 이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항을 직접 볼 수는 없고 어항이 정면과 측면을 비추는 두 대의 모니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 A에 보이는 물고기가 고개를 돌리면 동시에 모니터 B에 있는 물고기도 움직입니다. 물고기의 생김새는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만약 어항을 보지 못하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두 물고기는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마치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한 마리의 물고기가 두 개의 화면에 다르게 투영되었을 뿐인 거죠. 봄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는 너와 나, 한국과 미국, 지구와 안드로메다라는 이 모든 분리된 사물들은 사실 모니터에 비친 환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 봄이 말한 내재적 질서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인 우주를 우리의 감각 기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조각조각 나누어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손톱 끝 작은 세포 하나에 저 거대한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나 자신이 곧 우주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증명된 소름 돋는 팩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그램 같은 파동이 아니라 딱딱하고 만질 수 있는 물질로 느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천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뇌과학자 칼 프리브람입니다. 프리브람은 평생 기억이 뇌의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쥐의 뇌를 연구하며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쥐에게 미로를 찾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이 저장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뇌의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만약 기억이 특정한 장소에만 저장된다면 쥐는 더 이상 미로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의 10%를 잘라내도 50%를 잘라내도 심지어 90%를 잘라내도 쥐는 여전히 미로를 찾아갔습니다.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기억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프리브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억은 도서관의 책처럼 특정 위치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때 그는 데이비드 봄의 홀로그램 이론을 접하고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뇌도 홀로그램이다. 기억은 뇌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뇌 전체에 퍼지는 파동의 간섭 패턴으로 저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프리브람은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같은 감각이 작동하는 방식을 연구하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색깔도 없고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오직 진동하는 에너지장, 즉 주파수만 있을 뿐입니다. 사과가 빨간색인 게 아닙니다. 사과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할 뿐이고 우리 뇌가 그 파장을 해석해서 빨강이라는 색을 칠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새소리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공기의 진동이 고막을 때리면 뇌가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소리로 번역해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일종의 거대한 주파수 변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풀이의 변환이라는 복잡한 계산을 매 순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이의 변환이란 복잡하게 섞여 들어온 파동을 기본적인 진동 성분들로 나누어 해석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우리 뇌는 빛과 소리 같은 파동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파동을 잘게 분석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색과 소리와 형태로 바꾸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파동이 아니라 또렷한 사물과 장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파동 정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뇌가 만들어준 VR 헤드셋을 쓰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은 사실 뇌가 텅 빈 허공에서 건져 올린 주파수 데이터를 가지고 순식간에 만들어낸 정교한 홀로그램 영상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눈앞의 세상은 다시 흐릿한 에너지의 파동으로 돌아갑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 뇌는 다시 세상을 딱딱하게 굳혀서 보여줍니다. 마치 게임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곳만 그래픽이 로딩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현대 수학의 프랙탈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화엄경이 2, 1즉다. 다즉일 사상은 데이비드 봄이 말한 부분 속에 전체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야심경이 그 유명한 구절 색즉 시공, 공즉 시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을 없다라고 해석해서 허무주의로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절은 완벽한 물리학 공식이 됩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을 뜻하고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에너지장, 즉 양자장을 뜻합니다. 물질은 곧 에너지장이고 에너지장은 곧 물질이다. 이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와 같은 뜻입니다. 붓다는 현미경도 가속기도 없던 시절에 깊은 명상을 통해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멈추고 이 세상의 본질인 파동의 세계, 즉 홀로그램의 원본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잠시 뭉쳤다가 흩어지는 파동의 간섭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너와 내가 분리된 남남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물과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욕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이 홀로그램 우주론은 인류의 가장 큰 두려움, 죽음에 대해서도 놀라운 답을 던져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주파수의 채널이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수많은 임사 체험자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라이프 리뷰, 즉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한다고 증언합니다. 단 몇 초 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순간을 동시에 마치 홀로그램 영화를 보듯이 다시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사 경험에서 사람들이 삶 전체를 한순간에 다시 체험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일부 연구자들은 로저 펠로즈의 이론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 관점에서는 의식이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뇌 속 미세 구조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육체의 기능이 약해질 때 이 과정이 변하면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던 경험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뇌가 만들어내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환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없는 내재적 질서, 즉 파동의 세계로 복귀합니다. 그곳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겹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없이 삶 전체를 한순간의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마치 펼쳐진 두루마리를 한눈에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리뷰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만났던 타인의 감정까지 내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곳은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진 하나된 의식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텔레비전의 전원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은 사라지지만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는 여전히 공기 중에 존재합니다. 육체라는 수상기가 꺼져도 의식이라는 신호는 우주라는 거대한 홀로그램 속에 영원히 정보로 남습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법칙처럼 우리의 존재는 영원 불멸한 파동으로 우주와 함께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영상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이 영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필름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겁니다. 그 필름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러시아의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는 이를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지금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무의식 중에 고통이라는 주파수의 채널을 켜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믿고 느끼는 순간 뇌는 그 주파수에 맞는 새로운 홀로그램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현실은 이미 주어진 답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를 비추며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지점이 됩니다.